2009년 12월 31일 새해 첫날을 맞이하려 타임스퀘어 앞은 분주했습니다. 모여드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 모두 새로 맞이할 2010년에 두근거리고 있었죠. 그러나 다른 고급 아파트는 두려움에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어퍼 웨스트 사이드 한 고급 아파트. 이곳에 사는 셸리 데니슈프스키 코볼리는 금융계에서 성공한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즐기며 기운차게 살아가고 있었죠. 셸리는 정말 독실한 유대교인으로 유대교 공동체 생활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났습니다. 이후에 공부를 하고 자산관리 분야로 학위를 받은 뒤 스위스 은행 등 금융계 쪽에서 경력을 쌓으며 민간 자산관리회사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던 셸리는 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길 원했고 1998년 독신자 파티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살 연하남, 주식 중개인으로 일하는 로드 코블린을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류의 직장에 야망 있는 성격, 커플은 정말 잘 통했고 정말 잘 맞았습니다. 나이 차가 컸음에도 어려움 없이 서로 빠져들었고 성급하다고 느낄 정도로 빠르게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두 사람은 사랑의 결실인 2명의 자녀를 낳으며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2009년 말 성격 차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혼 과정에 들어갔고 남편 로드 코블린과 따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 힘든 시간에도 셸리는 처지지 않으려고 더 힘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2009년 12월 31일 새해를 몇 시간 남겨두고 셸리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망해 있는 것을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알려지게 됩니다. 피로 덮인 욕조 안에서 아내를 꺼냈는데 살릴 순 없었어요. 라며 말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엄마를 목격했고 복도 건너편에 살던 아빠 로드에게 도움을 구하며 그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욕실 바닥에 물이 있었고 이불에 감싸진 셸리의 머리 뒤쪽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욕조 위쪽 수납장의 문 한쪽이 경첩이 뜯어진 채 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넘어지면서 선반을 잡으려 한 것처럼 생각됐죠. 셸리의 몸에 싸움의 흔적이나 폭력의 흔적이 없었기에 정말 운 나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누군가의 개입으로 보일 만한 흔적은 없었고 사고라고 믿어졌지만 NYPD 수사관 로버트 무니는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어라?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셸리를 정통 장례 관습에 따라서 매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부검하지 못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셸리의 시신이 발견 다음 날 바로 부검이 될 예정이었는데 지역의 회당의 랍비가 경찰에 연락을 해 사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도착해 현장의 피를 닦고 셸리를 매장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유대인 전통에는 부검이 고인의 시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이때는 가족들도 그들의 설득에 의해 부검을 포기하고 장례 준비를 맡겼습니다. 서둘러 장례식이 치러졌지만 셸리의 가족도 셸리의 죽음이 사고라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며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잠재적 증거들이 청소로 인해 사라졌기 때문에 수사를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죠. 사설 탐정은 셸리와 전 남편 로드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지인들, 친척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친척들은 로드가 일을 그만두고 백개먼이라고 하는 주사의 놀이를 했는데 그렇게 그 게임에 돈을 쓰기 시작하며 2008년에 결혼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했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은 멈추지 않았고 바람까지 피기 시작한 겁니다. 셸리는 이 사실을 알고 로드에게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로드와 셸리는 헤어지지만 로드는 아이들을 보기 위해 셸리 집 복도 바로 건너편으로 이사합니다. 이혼은 합의하기로 했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셸리가 친한 친구에게 로드가 내가 집에 없을 때 들어와서 휴대폰을 보거나 스토킹을 하는 것 같아 두렵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로드는 복도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게 셸리의 움직임을 지켜보려는 용도 같았습니다.
사립탐정은 셸리의 죽음에 남편의 개입이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이것을 경찰에게 알립니다. 셸리의 사망 일주일이 지나고 경찰과 사립탐정은 현장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고 영장을 발부받아 셸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부서진 수납장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그 중에 경첩에 집중하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경첩은 엄청난 힘에 의해 뜯어진 듯 보였습니다. 이건 셸리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제대로 조사하려면 시신의 부검이 이루어져야 하니 경찰은 가족을 설득했습니다. 셸리의 가족은 유대교 신앙에 어긋나지만 사후 조사를 허락합니다. 몇 달 뒤 조사 결과가 나왔고 셸리는 목 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로드를 포함 주변 사람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봐주는 유모와 이혼을 맡은 변호사까지 말입니다. 로드는 셸리의 고용주에게 전화해서는 셸리가 도둑질을 했다고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겐 셸리가 불법 약물에 손을 댔다는 둥, 셸리가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들의 증언이 있긴 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아들이 아빠가 어떻게 시켰는지 이야기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로드는 두 번째 이혼 청문회에서 단독으로 아이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셸리의 신탁과 부동산을 관리하는 변호사는 셸리가 사망한 채 발견된 날에 로드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모에게선 의아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12월 30일에 셸리가 시술, 머리카락에 케라틴 헤어 트리트먼트를 받았는데 습기나 열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날 목욕을 했을 리 없다는 거죠. 많은 것들이 로드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로드와 셸리의 이혼서를 살펴보았고 로드가 셸리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리고 로드와 셸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셸리가 사망한다면 로드가 $520만 달러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 12월 31일에 셸리가 상속 목록에서 로드를 빼는 것으로 수정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만약 셸리의 말처럼 로드가 집안으로 자유롭게 출입했었다면 얼마든지 그녀의 전자기기에 스파이웨어 같은 것을 설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문자나 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사실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됐죠. 로드는 용의자였고 경찰은 그가 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로드에게 질문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로드는 모든 것을 거부하며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경찰은 로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기록을 조사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 잭슨빌에 사는 데보라 올레스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데보라는 백개먼이라는 주사위 게임을 할 때 알게 된 사이로 세 자녀를 둔 엄마였으며 무려 14살 연상이었죠. 로드와 데보라는 셸리의 사망 몇 달 전부터 불륜을 시작했고 데보라는 정기적으로 로드를 만나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데보라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변호사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렇다 할 증거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경찰의 노력에 응답이라도 하듯 드디어 사건이 풀리게 됩니다. 데보라가 경찰에 나타난 것이죠. 데보라는 그와 메시지를 나눴던 데이터가 가득 담긴 여러 개의 하드 드라이브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죠. 로드는 돈이 묶여있고 다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마침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보입니다. 셸리가 사망하기 얼마 전에 아이들을 위해 신탁을 개설했던 것인데 근데 이 돈에 손을 대려면 법적 양육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부모님, 아버지를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신고하고 양육권을 잃게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게 됐고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면서 분쟁이 일어나자 부모님을 살해해야겠다, 어떤 방법으로 살해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나 치졸하게도 본인이 아닌 어린 딸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 밖에도 하드 드라이브에서 로드가
아직 어린 딸의 계정으로 셸리의 살인에 대해 자백을 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거기엔 엄마가 일찍 자러 가라고 했고 그것에 화가 난 딸이 엄마를 밀어서 살해했다는 겁니다. 데보라는 자신이 사이코패스를 만나고 있구나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 전달한 것이라고 합니다. 데베심은 로드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2015년 11월 1일에 체포합니다. 체포된 후 로드는 감방 동료에게 자신이 살인을 했다고 털어놓으며 손짓 발짓을 사용해가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설명했고 이것은 고스란히 감시 카메라에 담깁니다. 경찰은 그 감시 카메라를 전달받습니다. 로드의 설명은 부검 결과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재판은 7주 동안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셸리의 살인 10년 만에 2019년 3월 로드는 유죄 판결을 받아 25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항소를 했지만 거부됐죠. 그는 여전히 자신은 셸리의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 중입니다. 재판 당시 아들이 12살이었는데 법정에서 아버지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엄마를 발견하게 했다는 게 정말 너무 소름 끼치고 화가 나네요.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데 참 무정하고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